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막스 자본은 안에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은 제가 이제 10주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보면 10주를 해도 모자라서 쩔쩔매고, 그래서 이제 보통 10주짜리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제가 미리 도착하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좀 남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질문도 받고 해서 하는데, 뭐 요번 거는 이제 5주짜리로 사실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아쉬워요. 저는 아쉬운데 아마 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5주니까 벌써 한 달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주. 그러니까 이게 매번 5번 다 참석하시기도 아마 쉽지가 않았을 건데, 대체로 지금 남아오신 분들은 아마 5번 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남는 분들이 되게 처음부터 쭉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자,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줄긴 했지만, 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은, 지난 시간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자본과 관련해서 1권, 2권, 3권을 4번의 강의, 고작 4번이라서 좀 이제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대충 안에 무슨 맥락이 잡혀있는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요 강의를 끝내고 나면, 자본 강의를 끝내고 나면 항상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회 변혁을 이루게 만드는 교과서라 그랬죠.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는데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이 나온 게 186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죠. 이게 이제 15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150년 전쯤에 만들어진 이 책이 안에 답이 다 쓰여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답이 공개된 지가 150년이 되었는데, 이 답을 실천한 나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의 모범생이라고 부르던 독일 노동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독일 노동운동을 뒤를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뭐 우리가 지금 눈에 보면 가장 독일 뒤를 바싹 따라온 나라가 스웨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스웨덴 노동운동은 독일 운동보다 더 내용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추월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실제로 그걸 실천했던 노동운동도 있었고, 그러면 15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독일도 스웨덴도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뭐 조금 나은 자본주의이긴 하죠.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고,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횡행하고 있고, 지금도 독일 자본가들이나 스웨덴 자본가는 공공연하게 독일 노동자와 스웨덴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우리처럼 뭐 토론회 같은 게 있거든요. 토론회 같은 데 있으면 거기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노조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저쪽에도 딱 상대편이 나옵니다. 사용자 측에서. 물론 나오면 이제 보통 대중들은, 보통 이 일반 청중들은 뉴트럴하기 때문에, 뉴트럴하면 이 뉴트럴한 청중들은 되게 노동자가 많죠. 그래서 보통 그런 이 공중의 자리에, 퍼블릭한 자리에 가게 되면 사용자 대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관중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그래요. 방송 중에도 그러고 무슨 집회에서도 그럽니다. 전혀 낯빛도 안 변하고 자기가 할 얘기 딱 하고 들어가요. 이제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른 토론 문화인데, 그게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내부에. 어쨌거나 간에. 자, 지구상에 막스의 답이 실현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백하게 얘기하던데, 조금 가깝게 가려고 한 나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조금 가깝게 가긴 했었죠. 그러나 아직까지 도착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게 됐느냐 하면, 아니 답이 있는데 왜 답이 실천이 안 됐을까? 150년이 되었는데. 이 답이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이 있어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죠. 예비고사 치면, 수능 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수능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답을 틀리고 나면 우리가 다 항상 시험장에서 나오면 항상 맞는 거지, 그걸 조금 더 볼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답은 있지만 그 답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막스의 이 답도 결국은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 지금 아직까지도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150년이 되어도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유토피아, 이건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막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 사람의 꿈은 과연 정말 지금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불을 좀 끄고. 여러분, 자본에 실려 있는 해답을 딱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보통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자본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아니냐.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용어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막스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이라는 책은 3,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 3,000페이지가 넘는 책 안에 사회주의라는 말 용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요 사회주의에 해당이 되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해당이 되는 얘기로 막스가 써놓은 용어는 자유의 나라, 라이히 데어 프라이하이트라고 부르는 자유의 왕국이라는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는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좌파로 몰리죠. 그런 용어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는 것이죠. 막스가 실현하려고 하던 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막스가 실현하려고 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막스가 실현하려고 하던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한 내용입니다. 내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스가 실현하려고 하던 사회의 내용에 우리가 눈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용어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용어에. 자, 그래서 막스는 사회주의가 없다. 자, 막스의 해답은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사회가 변혁되려고 그러면, 혁명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다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지가 세상이 움직이는 그 법칙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과 이 의지를 맞출 수 있는 방법, 그걸 막스가 일러준 거거든요. 그래서 막스는 뭐를 일러줬느냐, 자본주의는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 혼자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 지 혼자 자빠지는 그 자본주의의 가장 명정한 증거가 공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 공황은 지구상의 어떤 노동자 세력도, 어떤 반자본주의 세력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자본가에 대해서 타격을 가해서 그게 자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 혼자 자빠진 거예요. 자기 혼자.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빠진 겁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내부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 치명적인 결함에 우리의 의지를 실으면 이 사회는 바꿀 수 있다. 그게 이제 막스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공황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를 실으면 바로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여러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택시기사의 노동. 모든 노동자가, 깨미처럼 일하는 노동자가 자기가 일하는 노동시간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타인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요 타인을 위한 노동이 바로 자본주의의 존립 근거이자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죠. 따라서 막스는 타인을 위한 노동을 중단하자,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황을 얘기하면서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요 타인을 위한 노동이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가는 돈을 벌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타인을 위한 노동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놈 때문에 소비 능력은 제약이 되어 있는데 생산된 것이 요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만큼 과잉으로 생산이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그래서 앞서 잠깐 이제 녹색당하고 관련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요만큼이 소비될 데가 없는데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항상 타인을 위한 노동만큼. 그래서 요 타인을 위한 노동이 결국은 과잉 생산을 해서 이게 쓰레기를 만드는 거죠. 쓰레기를. 자연을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 자연에는 신진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것만큼 소비하고 소비한 것만큼 다음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서 쓰러지고 나면 그 식물이 다음 식물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그 밑거름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식물이 돋아나는 것이 이게 자연의 순환 원리인데 이 순환 체계를 깨버린 거죠. 요게 그 안에서 다음 기회에 써야 될 부분을 지가 빼가지고 이거 그냥 또 생산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자꾸만 자연의 본래의 그 생명력을 고갈당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벌어진다. 따라서 요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이 공황의 원인이고 이것이 바로 생태 파괴의 핵심이기 때문에 막스가 이걸 없애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더구나 요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은 노동자들이, 깨미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노동은 결국 자기가 생산수단이 없어서 자기가 이 노동을 자본가에게 주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강제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강제로 수행하는 이 노동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인간에게 남는 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노동, 또 자기가 기꺼이 하는 노동, 먹고 살기 위해서 기꺼이 하는 노동, 그것만 남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유의 나라다.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공황과 관련해서 봤던 막스의 해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자유의 나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히는가 봐요. 뭐, 저는 이제 책을 여러 번 읽었고, 그래서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상상의 나라를 좀 펴봐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걸 탁 맞닥뜨린 분들은 저처럼 이제 그걸 보고 꿈을 꾸보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핵심 내용은 타인을 위한 노동이 이제 소멸되는 것인데, 이것은 타인을 위한 노동을 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원래 인간의 조건은 뭐였느냐 하면,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노동의 성공을 한 원숭이, 나무에서 내려온 원숭이가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을 때만, 그때만 이 인간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노동을 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다 굶어 죽었죠. 다른 동물이 잡아먹혔거나. 따라서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냥의 성공, 즉 생산의 성공, 다시 말하면 노동의 실행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았던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의 조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노동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두 가지 종류예요. 한 인간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인간이고, 한 인간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죠. 요게 원래 우리가 인간이 처음 탄생할 때의 첫 번째 조건이죠. 인간이 되기 위한 1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스스로 노동해서 얻어야 된다. 이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것만은 인간이 아니죠. 다른 동물들도 다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삽니다. 인간은 그 노동을 통해서 여가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여가 시간에서 이 인간은 자유로운 꿈을 꿨고, 자기가 즐겨서 삶을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따라서 다른 동물과 구분이 되지 않는 1차적인 조건, 노동한다는 조건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조건은 다른 동물과 구분이 안 되는 거고,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진정한 인간은 바로 자유시간 두 가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힘들여 노동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노동 이후에 여가 시간 동안 즐겨 자신의 창의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이게 인간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두 종류의 인간, 깨미. 자, 깨미는 어떻게 되는 인간? 아니, 깨미는 원래는 노동하면서 여가 시간이 있던 놈이에요. 그런데 이 여가 시간을 배짱의 약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쌍한 깨미는 여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택배기사분들.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목도를 하면, 제가 택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또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 같은 거 이제 갖다 드리러 밤에 오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일감이 많이 밀리고 하면 10시에 저희 집에 배달을 10시에. 아니 그럼 10시에 이분이 오시고, 그때까지 식사 저는 밥 못 먹었어요. 아직 저희 또 10시에 저희 집에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11시쯤 안 되겠습니까? 11시쯤 씻고 뭐 간단히 식사하고 주무신다고.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7시 반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분한테 여가란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택배기사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노동운동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자조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야 막교대를 하기 때문에 10시간 10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조에 걸리는 날은 낮에 자야 됩니다. 근데 낮에 잠이 옵니까? 잠은 안 오지만 억지로 잠을 청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이제 보통 7시쯤에 들어갑니다. 7시쯤 들어가가지고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다음날 아침 8시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밤을 새서 꼬박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한 것이, 집에 들어오면 바로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낮이란 말이에요. 그때 잠을 바로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척뒤척 하다가 가까스로 조금 선잠 자고 나서 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이걸 1년에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간 야간을. 그래서 우스갯얘기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일주일 동안에 신문 한 장,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텔레비전에 어떤 드라마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지금 무슨 과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그래서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자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개미는 인간이 아닙니다. 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었죠. 그러면 배짱이는 남의 노동시간을 빼앗아서, 이 배짱이는 남의 노동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짱이는 노동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조건, 인간이 자연과 만나면서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조건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고단한지, 이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 자연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머릿속에 뭐 만들어 있습니까? 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파괴 웃기는, 그건 무슨 돈이 최고인데 환경 파괴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분명히 이 콩나물을 먹으면 독소가 쌓여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농약 뿌리고 얼마든지. 이게 뭐냐?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뭐 영화 하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이미 그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됐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수십 명이 어쨌든 목숨을 잃었는데, 실제 뭐 목숨을 잃은 사람은 현재 확인된 건 수십 명이지만 사실은 수백 명이 아마 이미 그 피해를 입었을 텐데, 여러분, 그 사업장에 만일에 이건희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이재용 씨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삼성그룹의 회장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백혈병으로 죽었던 거, 한 사람이 백혈병인데 알아서 누우면 그 작업장이 그 상태로 10여 년 계속됐었겠어요? 자본가는 거기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죽더라도 그럼 자기가 죽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자기가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미와 배짱이는 각자, 한 사람은 여가 시간을 빼앗겨서, 한 사람은 노동 시간을 이미 해방이 되어서, 노동 시간으로부터 면제가 되어서, 그래서 둘 다가 인간이 아닌 거죠. 요 둘 다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개미가 배짱이를 위해서 더 이상 일을 해주지 않게 되면 배짱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미는 여가 시간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모두가 인간으로서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타인을 위한 노동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는 것이죠. 그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만큼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과잉 생산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요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이 결국은 요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요거는 대부분 나라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거나. 그래서 요게 많으냐 적으냐가 그 나라의 노동자들의 총 노동 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210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독일 노동자들은 연간 1400시간 못 미쳐서 일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자본가는 독일 자본가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 반면에 독일 자본가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어요. 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것 때문에 결국은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나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불일치가 적고, 따라서 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공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보다 훨씬 덜해서 우리는 오늘날 그걸 보는 것이죠. 2008년 공황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좀 예외적으로 이 공황으로부터 완전히 비껴간 나라, 딱 꼽을 때 스웨덴하고 독일을 꼽거든요. 스웨덴하고 독일,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을 없애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 친환경,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 배짱이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데, 배짱이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놀고 먹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생각했던 다음 세상은 개미와 배짱이가 서로 대립되어 있는 이 사회가 배짱이가 개미가 됨으로써 이 사회 모두가 개미로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 인간으로서의 유적 본질이라고 하는 이 동질성, 그것을 확보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막스가 얘기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아라는 게, 프롤레타리아만 있는 거죠. 프롤레타리아만, 노동하는 사람들만. 요게 막스가 얘기했던 다음, 나중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말은 볼셰비키,
그 소련의 옛날에 건설했던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산독재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이 되지만 원래 막스가 얘기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고 이 내용은 바로 모두가 게임이가 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자유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피를 잘 안 닿는 거죠. 노동자들한테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노동자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해보소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택시기사가 자기가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임금으로 받아가는 것이 4시간에서 5시간, 나머지 7시간, 8시간을 이제 배짱이에게 갖다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배짱이에게. 따라서 현재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시간을 3분의 1로 줄여도 배짱이에게 빼앗기지만 않게 되면 그게 내가 받는 봉급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봉급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의 내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노동시간만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의 나라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하루 12시간 요거죠. 자, 그래서 일주일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틀을 노동을 하고 5일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지 않습니까? 요게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3분의 1만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틀 일을 하고 5일을 노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봐요. 제일 많은 질문은 이렇게 되면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생산이 너무 적게 되는 거니까. 그 많이 생산된 부분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뭔가 불안하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재보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꼭 권하는 것이 독일을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을. 스웨덴을 가보시라는 거예요. 노르웨이를 가보시면 그 사람들은 1년에 벌써 자기가 1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일을 하는 노동시간이요. 여러분 독일 노동자들이 제가 아까 1400시간 정도 일을 한다 그랬죠. 1400시간이면 그 팔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5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50일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정도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230일 정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날짜 수도 많고 노동시간도 훨씬 더 많은 그게 이제 우리의 실제라.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일을 적게 하는 그 나라들에서는 이미 휴일이 노동일수보다 많아요. 이미 그 나라는. 실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사장인 폭스바겐 같은 노동자들은 폭스바겐은 협약 노동시간이 28.8시간입니다. 일주. 그러니까 29시간이죠. 29시간이니까 거기도 작업 편성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요. 그러면은 8시간씩 일을 하면 38, 24 5일이 되지 않습니까? 5시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3.5일을 일을 해요. 일주일에 3.5일을 일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서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서가 6개월은 4일 일하고 3일을 쉬고 그 다음 6개월은 3일 일하고 4일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핀란드에서 핀란드 노조가 선언을 했는데 뭘 선언을 했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딱 휴일하고 요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휴일하고 노동일수가 딱 지금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인간이 진정으로 보다 인간다운 세상에 사는 것은 휴일이 더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요 지금 삐까삐까한 거 요거를 역전을 딱 시켜가지고 휴일이 더 많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당면한 앞으로 한 수년 내에 노동운동의 달성할 목표로 명백하게 정했어요. 독일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휴일과 노동을 역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의 나라로 가는 첩경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독일에서 이제 1년간 안식 휴가를 보냈었습니다. 옛날에 대학교에서 처음 그러니까 7년도에 제가 갔는데 9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독일을 갔는데 예, 독일 갔더니 애를 학교에 이제 보냈어요. 저희 애가 국민학교를 이제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제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거기는 그 종교적인 게 무엇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뭐 국교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물론 휴일에 다 교회를 가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 가고 다 노는데 그래도 본인들은 다 어쨌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명절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부활했다가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휴일이에요. 요 휴일이 주중에 딱 걸리게 되면 무조건 그 다음날 대부분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는 날이 제가 보기에. 아니 평소에도 노는 날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데 이게 연차 휴가를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 EU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연간 휴가가 5주에서 6주입니다. 좀 조건이 많이 안 좋은 동유럽 나라들이 한 5주 정도 휴가고 대부분의 선진국, 옛날에 처음에 EEC로 출발했던 그 중앙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다 6주에 6주. 요 6주의 요 휴가가 이제 일수로는 30일인데 거기는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6주입니다. 유급휴가 6주인데 요 6주를 보통 여름 휴가 때 4주를 쓰고 부활절 휴가 때 1주를 쓰고 그 다음에 보통 나머지 1주를 딜베스타라고 부르는 자기들이 연말에 일주일을 써요. 크리스마스 때.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휴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애가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휴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딱 만나면 금방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인간들은 놀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놀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 일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은 뭐 일을 못해서 환장한 귀신이 붙은 거냐. 끊임없이 일만 생각한다는 거지. 일반 인간은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북유럽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일에도 보통 이제 휴가가 아닌 긴 휴가가 아닌 평상시에도 주말이 보통 3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폭스바겐 노동자처럼 4일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일에서 4일이 매주 휴가이다 보니까 집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다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의있게 보시면 아는데 스웨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죠? 뭐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독일은 아직까지 스웨덴의 노르웨이만큼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독일은 아직 그까지는 안 되는데 그 북유럽 나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는 주말에 가서 보내는 집이에요. 되게 호숫가나 이런 데 있어요. 이게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산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1998년도에 이제 독일에 가 있을 때 독일 신문에 한번 크게 신문이 하나 기사가 큰 게 났어요. 기사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휴가가 좀 길기도 하고 돈도 좀 제일 많이 벌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은 사실 그 북쪽에서 이동하는 게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은 독일 안에서 그런 휴가집을 구할 때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다가 휴가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토스카나라는 데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저 같은 문해안도 가면 첫눈에 확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니까 독일 사람들이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주된 이유는 알프스 남쪽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라서 1년 내도록 거의 한 300일 정도가 해가 비치는 날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휴가집을 가지고 있고 이 휴가집들이 주로 지중해 쪽에 쭉 많이 있는데 98년도에 독일 신문에 크게 난 게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해외에 구매한 이 휴가집의 개수가 100만 개를 넘은 겁니다. 100만 개. 그때 이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쪽 나라들이 자유의 나라에 가깝게 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자유의 나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나라가 되어서 해방이 되면 노동해방을 보통 자본가들이 이 역선전을 할 때 거짓말로 지어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야 막스가 노동해방이라 하더라. 노동해방이라고 하면 노동을 안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야 그러면 누가 물건을 생산하냐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막스는 노동해방이 자본가를 위한 노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였지 자신을 위한 노동은 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신을 위한 노동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인간의 노동시간은 필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여가족. 요거는 충분 조건인데 이 충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스가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요걸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은 인간의 욕망이 2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욕망, 물리적 욕망이 있죠.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아무리 두들겨 패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금세기 지나가 버렸어요. 21세기. 20세기 최고의 경제사학자로 꼽는 사람이 그거는 전 세계에 누구를 막나하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20세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경제사학자는 누구였냐면 과거에 동독에 있던 유여겐 쿠친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쿠친스키가 노동운동사를 쓰면서 앞에 써놓은 얘기가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하는 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는 생각하는 것을 자본가에게 빼앗기지 않은 노동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본가가 돈을 주고도 절대 뺏어갈 수가 없는, 아무리 자본가가 탄압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이걸 뺏어갈 수가 없는 기능이라는 거죠. 요 기능 때문에 인간이 바로 정신적 자유, 그걸 추구하려 하고 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바로 막스가 얘기한 타인을 위한 노동을 멈출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두 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구조죠. 구소련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보면 개인이 아무것도 못 갖게 만들었거든요. 사적 소유는 일체. 근데 그거는 막스가 얘기했던 소유관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라보라고 말씀드린 자본 안에 있는 텍스트 있죠? 그 안 텍스트에 보면 제5강 텍스트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막스가 뭐라고 써놨는지.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사회적 소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회적 소유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물리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겁니다. 공동으로. 요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것이 얼핏 머리에 여러분들 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럽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요 사회안전망은 그 사회의 구성원인 한, 즉 우리처럼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사람이 일을 하든 일하지 않든 다쳤든 멀쩡하든 이 사람이 소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요 먹여 살리는 것을 보통 우리가 사회부조라고 그러는데 조치할 실패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그 사회에서 보통 정해놓은 노동자들의 좀 낮은 임금, 약간 하방임금인데 그 임금의 기준으로 해서 59%, 한 60% 정도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 요게 그 사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춘 조건이거든요. 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소유를 하자. 그 다음에 요 사회적 소유 위에 여가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여가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가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똑같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런데 놀라 그러면 여러분 돈이 듭니다. 놀라고 하면. 그죠? 노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는 데 들어가는 자산, 노는 데 들어가는 돈, 그걸 막스가 개인적 소유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개인적 소유로. 그래서 막스가 실제로 설계한 소유 구조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 위에 개인적 소유가 존재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유럽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독일에서 제가 독일 사람들하고 파티를 해보면 이 사람들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중간에 잠깐 예의상 저한테 한국 교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잠깐 예의상 물어보고 그거는 잠깐 물어봐요. 나머지는 전부 여행하는 얘기입니다. 여행하는 얘기, 노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안에 주제가 뭐냐면 여행이 제일 많고 여행이 모든 사람이 가장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는 얘기거든요. 이 노는 얘기가 현재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연극, 그 다음에 그 연극 배우, 그 다음에 영화, 오페라,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노는 거. 이 노는 게 전부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밤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 이유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런 개인적, 자기가 놀아보질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노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이 노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창의성이나 이제 자유가 발휘가 되는 교양이나 이런 문화하고 접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밤문화는 굉장히 천박하고 그냥 퍼마시고 골 때리고 가는 거죠. 그냥 폭탄 좀 마시고 가는 거. 이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일하지 않는, 놀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혹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휴가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이탈리아를 제일 많이 가는데 그 이탈리아가 실제 독일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관광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느냐면 이태리를 여행을 해보면 큰 길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제 저도 차를 가지고 이제 보통 갔기 때문에 시골에 구석에 이렇게 그 농가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런 부엌도 있는 데서 있는데 거기서 주변에 그 아주 오래된 그 이태리 토스카나라는 곳에는 대개 한 각 마을이 아무리 역사가 작아도 400년에서 500년 된 마을들이거든요. 중세부터 있던 마을이고
그 마을들이 이제 수백 개가 있는데 거기로 쭉 여행을 하는 중간에 뭐가 있냐. 팻말이 딱 있어요. 창밖으로 벽을 내버리지 마세요. 써놨습니다. 그게 이태리어로 쓰는 게 아니고 이태리어는 그런 말 없어요. 독일어로 딱 써놨어요.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거기서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는지 독일 안에서는 절대 못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걸 딱 써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휴가를 가고 그 휴가집들을 이제 쭉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요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변증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세 봉건 사회는 나를 위한 생산을 했고 내 혼자를 위한 생산, 그 다음에 내 혼자를 위한 노동시간이 있었고 따라서 그 결과 내 혼자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스개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가 말든가 무슨 간섭을 하느냐. 그래서 내 잘난 맛에 나는 산다. 그게 바로 봉건적 생산 방식입니다. 일이었죠. 고립적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그런데 만나자마자 하나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노동을 뺏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소유는 그래서 결국 대립적인 소유. 내가 상대편과 적대적으로 대립되는 소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이지만 대립적인 형태죠. 이것을 이 두 사람 간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함께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적 본질을 획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생산,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시간, 우리 모두를 위한 소유. 여러분 이 개념이요 바로 협동조합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프레시안에 지금 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시안에 주목을 좀 해주시고 요게 바로 막스가 얘기했던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게. 요게 뭘 뜻하는 것인지 좀 이따가 한진중공업 사태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이후로. 여러분 요게 변증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요 일이라고 하는 나를 위한 시간과 생산과 소유는 3이 되어도 자본주의 이후가 되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타인을 위한 이것이 이제 타인을 위한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일 뿐 이것도 그대로 위로 가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좋다 그랬죠. 생산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이후 자유의 나라가 더 뛰어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대립을 지향하는 구조다. 자, 이제 실천적 의문. 자본이 출판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67년, 150년이 드디어. 2008년도에 공항에서 우리는 해답이 자본밖에, 막스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스가 지금 옳다는 것이 여전히 입증이 되었고 이 답은 150년 전에 주어졌는데 왜 지구상 어디에서도 자유의 나라가 아직 실현된 곳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의 나라는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 자유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지금 좌절을 하면서 대개 버리고 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희망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제가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요즘은 냉소적이에요. 냉소. 제가 옛날에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크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동자들하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어서 제가 가서 사람들을 야, 우리 한번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너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하냐? 그래서 다 모아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제가 울산에 가도, 거제도 가도, 마창을 가도, 마산 창원을 가도, 제가 그 주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 좀 보자고 하면 오질 않습니다.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만나서 아무것도. 그러던 거예요, 이게. 이게 모두가 말하자면은 그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스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이 희망을 갖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과학적인 태도가 있고 하나가 미신적인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가 일러준 것은 바로 과학적인 태도인데 우리가 이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걸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991년에 막스는 망했는데 무슨 또 지금 막스냐. 2008년에 돌아왔다 치자. 그런데 91년도에 망한 건 뭐고 이건 뭐냐. 이 두 개 간에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러면 막스는 뭔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뭔가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결국 뭐 과거에 틀린 답하고 막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구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스하고 관련해서 제일 우리 사회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오해가 바로 이 실패한 막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카페에 레이버 스터디라고 있어요. 레이버 스터디에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본을 읽거나 아니면은 경제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걸, 사실은 그 카페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민주노총 안에서 저하고 일을 제일 많이 했던 노동운동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정책실장을 했었는데 금속노조에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너무너무 우리 노동운동이 완전히 망해 들어간 걸 자기가 보고 자기가 여기서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없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자본 강의를 시작을 하니까 이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 다른 건 못 하겠고 동영상으로 그걸 찍어서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이제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보여줄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돈 들여 돈도 없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기계도 하나 사고 이래가지고 찍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몇 가지 강의 중에서 어떤 거는 뭐 1,000원, 2,000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자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겨울방학 시작하기 직전에 동아대학교에서 요걸 10강으로 했었거든요. 교수들 상대로. 그래서 10강 끝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많은 질문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따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요 레이버 스터디에 보시면 2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우선 맛배기로만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91년도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스가 실패했다고 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후쿠야마 같은 사람이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역사는 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경쟁으로서 역사가 끝났다는 거죠. 요 두 개를, 요 실패한 막스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책 제목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요 소련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919년에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스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막스주의 이론가였습니다. 칼 카우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우스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책 안에서 이게 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 카우스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 논쟁에 직접 뛰어들어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양쪽 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논쟁이었어요. 카우스키로서는 자기가 평생을 걸었던 막스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제 막 위태위태하게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권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같이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역사적인 논쟁인데 이 논쟁은 조금 진행이 되다가 러시아 내전이 금방 끝나게 되면서 일단 종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우스키는 이 논쟁에서 당시에 소련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볼셰비키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서방의 막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을 한 동지들을 비난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모든 공직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바깥으로 쫓겨나서 쓸쓸하게 결국 이제 죽어버립니다. 이게 그 논쟁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소련이 실패했느냐? 이거를 막스의 이념에 따라서 딱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생산력입니다. 다른 또 하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17년에 볼셰비키는 이미 2월 달에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짜르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이 새로운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이 임시정부가 짜르 체제에서 공화국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할 의회 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의회 선거가 잘 안 됐어요. 이미 당시에 짜르 체제는 거의 행정체계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지방에서는 선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가 도저히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서 10월 달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느냐? 11월 달에 재헌의회 선거를 했어요. 이 선거는 이제 짜르 체제에서 공화국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짜르 체제에서 공화국 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짜르는 1인 독재 체제죠.
요 1인 독재 체제를 이제 다수의 인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재헌의 선거를 했는데, 선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볼셰비키가 원래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인민들이 자기들 별로 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볼셰비키가 당시에 얻었던 이 의석수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57%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단독 정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요 과반수를 획득한 것이 당시에 볼셰비키의 정적이었던 사회혁명당이었어요. 주로 농민층에 기반을 둔 이제 진보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가 어떻게 했느냐?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이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했으니까. 넘겨주든가. 아니면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단독 정부를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볼셰비키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의회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회를 없애버렸어요. 1918년 1월 6일에 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의회를 해산을 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의회에서는 다수가 뽑혔는데 소수가 이 다수를 폐기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면 통치 체제에 있어서 다수가 통치하는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 그러고, 소수가 통치하는 것을,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을 독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독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약점이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기 말을 안 듣는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뭐냐면 두들겨 패야 돼요. 그래서 폭력과 공포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게 본인이 의도는 안 했지만, 그래서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 인민이 당시에 볼셰비키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 볼셰비키가 그 당시에 가장 러시아에서 정치 세력 가운데 가장 순수한 세력이었고, 가장 미래의 비전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진정을 러시아 인민들이 못 알아줬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쓰느냐면 미성숙한 사회적 생산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회적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본가가 노동자를 두 사람을 조직을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것만이 사회적 생산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산력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조직을 하려고 그러면 복잡한 경영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 복잡한 경영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복잡한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생산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구성은 하나하나가, 여러분, 내가 혼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곡괭이를 이렇게 파든 이렇게 파든 아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나란히 서가지고 모내기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풀베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보조가 같아야 돼요. 보조가 틀리게 되면 자칫 내가 느리거나 내가 앞서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팔을 벨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규율에 맞춰서 똑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사회적 생산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적 생산력이 말하자면은 자본주의 이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높은 생산력이 달성이 되고, 그 높은 생산력 안에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산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아직 생산력이 전혀 미성숙한, 따라서 공업 생산력이 아직 얼마 안 되고 인구의 한 70% 이상이 전부 농민이었던 당시의 러시아 상황에서는 농민들은 그런 거 모르는 거죠. 농민들은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생산력 그런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볼셰비키가 아무리 자기들이 보다 진정한 사회적 생산력의 주체이고 우리가 보다 좋은 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이끄는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몇백 년 전부터 농사 짓는 그 방식대로 농사 짓는 것만이 중요하고, 단지 귀족들이 자기 땅을 뺏어갔으니 자기 땅을 찾아오는 것만이 오로지 관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핀치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민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결국은 낮은 생산력에 독재라는 두 가지 방식이 결합을 해버렸어요. 이게 독재와 낮은 생산력이 결합을 해서 당장 어떻게 일이 발생했느냐, 생산력이 후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산력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917년에 혁명이 딱 일어나자마자 혁명 전에 비해서
러시아의 국민 총생산이 20% 줄었어요. 누구나도 시원찮은데. 요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난 중요한 까닭이 러시아가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쟁 물자를 많이 이제 공출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이 전쟁에 동원이 되게 되면서 생산력이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픈 농민들이 짜르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부딪혀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917년 상황도 이미 먹고 살기에 러시아가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20%가 더 줄은 거예요. 그럼 이게 엉망진창인 나라가 된 겁니다. 엉망진창인 나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볼시비키가 자기가 권력을, 이 사람들은 막수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스가 생각했던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생산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멍충이 같은 대중들이 자기들을 못 알아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고 독재라는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미 생산력은 낮은 상태에서 독재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생산력을 막스가 일러줬던 대로 사회화했어요. 사회화했더니 생산력이 얼마나 후퇴가 됐느냐 하면 80%가 후퇴가 된 겁니다. 100을 생산하던 나라에서 20밖에 생산이 안 된 거예요.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어요. 길에서. 그래서 나라가 그야말로 완전히 괴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혁명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요 생산력의 집단화를 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네프라고 하게 돼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신경제계획이거든요. 네프가 뭐냐. 생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러시아의 당시의 생산력이 바로 봉건적 생산력이었던 겁니다. 이게 1위였던 생산력. 요게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나라였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조금 올라가 있을 때예요.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혁명이 터졌고, 혁명이 터지자마자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로 돌아왔고 이걸 강제로 3이라는 체제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요게 더 후퇴를 해서 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봉건제 때보다도 훨씬 가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요 생산력이 후퇴 80%라고 하는 것은 혁명 이전에 비해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80% 후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이전보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20%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지옥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혁명의 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우선 당장 먹이 살리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결국은 뭘 하게 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과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숱한 그 혁명 동지들이 서방 세계로 나갑니다. 전부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런던에 가서 파리에 가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서방 자본가들에게 러시아에 투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투자에 의해서 당신들이 불안해하는 모든 조건을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로 바뀐 거예요. 네프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권은 뭐 어쨌든 볼셰비키 정권, 사회주의 정권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요 네프를 통해서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를 했어요. 자본주의로 회귀를 해서 이걸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중간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요 네프를 통해서 일단은 전전의 생산력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어가지고 전에서 좀 앞으로 성장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중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 나아졌어요. 옛날보다 나아졌을 때 공교롭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레닌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혹사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자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이 권력투쟁 안에 두 개의 파가 대립을 했습니다. 어떤 파가 대립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막스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잠깐 한때 혁명 직후에 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생산력이 후퇴해서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로 회귀를 했지만 이제는 도로 가자. 이제는 도로 막스주의로 가자. 그래서 3으로 도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지금 3으로 가는 것은 아직도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를 가는 거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어.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로를 아직 좀 더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웠는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의 경과는 잘 모르겠어요. 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누가 이겼느냐 하면 사회주의로 바로 간다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스탈린이. 그래서 다시 생산력을 재집단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또 생산력이 정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로 다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을 이 스탈린이 전부 죽여버렸거든요. 전부 죽여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미 소련 체제 안에서는 명백하게 자본주의로 과거 네프로 가듯이 자본주의로 가야 될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담당할 사람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됐느냐. 이 우습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기관차가 안 가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기관차가 이게 똥차가 돼가지고 남들은 다 자본주의라는 역으로 갔는데 지만 못 간 거예요. 아직 봉건제니까. 그래서 이 봉건제에 이 기관차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앞에 앉아있는 이 기관사란 놈이 이게 황제란 놈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놈. 그래서 요 인간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보내려니까 이게 안 가는 거죠. 아까 2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꼼짝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정말 레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보통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그 사람 그 전기를 몇 개 읽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변혁적 인간으로서 전범으로 삼아도 충분히 좋을 만큼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기관차를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관차를 움직이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관차가 조금 가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딱 잡았습니다. 스탈린이 잡고 보니까 기관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빨리 안 가는 것이 기관사 때문이야. 기관사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승객이 너무 많이 타고 있어. 일 안 하는 놈들이. 그래서 이 도움 안 되는 거 이거는 기관차 무게만 하는 놈들 이놈들 죽이자. 이래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죽이고 기관사를 한 명을 죽였으니까 살아남은 한 명이 계산에 쇠가 빠지게 이제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스탈린이 막 두들겨 패면서 계속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빨리 못 가서 스탈린도 결국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분통이 터져 죽어버리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승객들, 이제 기관사하고 이제 그 남은 말하자면은 거기 이제 기차를 움직이는 그 직원들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그 회의에서 뽑히는 사람이 후르츠초프거든요. 당 중앙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인망이 좋은 네가 좀 해라. 이래가지고 후르츠초프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후르츠초프가 맡아서 보니까 이게 점점 속도에 뒤지는 겁니다. 생산력이 점점 정체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는 기관차가 서버렸어요. 기관차가 서버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후르츠초프는 숙청당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에서 다시 숙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이제 누가 해볼래? 이래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이제 코시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다시 끌어앉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보니까 기관차는 안 가요. 이미 기관차는 서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 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전부 바깥을 쳐다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바깥을 보면 기관차가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창문을 다 내리세요. 그럼 내립니다. 전부. 지금부터 모두 각자 이 차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장막이 거치는 것. 이제 더 이상 기관차가 안 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어서 숙일 수 없었을 때 이게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지도 그려진 사람,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다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게 소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 결정적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생산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충분히 성숙한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 개개인이 사회적 생산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과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스가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나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자본 아니가 다른 저작들에서 다 얘기를 했었고 당대의 막스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던 카우스키가 보기에는 볼셰비키는 이 두 가지 조건하고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그때 카우스키는 볼셰비키 정권에 비해서 아무 힘도 없을 때요. 당에서도 쫓겨나서 이미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오랫동안 편집장을 했던 노예 차이트라고 하는 단기관제에서도 해임이 되어 있었고 이 사람은 단지 그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막스주의에 대해서 이 막스주의의 진실이 호도되는 것을 더 이상 막스주의자로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수리하는 의미로 거기다가 글을 남긴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스의 올바른 진위가 무엇인지를 한 사람은 누군가가 글로 남겨야 된다고 해서 글을 남긴 거죠. 당연한 일이지만 카우스키가 남겼던 이 글은 전부 레닌에 의해서 이것은 소위 이 막스주의 혁명을 훼손하는 패당거린 아주 나쁜 놈이 하는 저주 같은 글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금지를 시키게 되고 카우스키 글은 소련 안에서
단 한 자도 어느 누구도 소련에 있는 동지들은 봐서는 안 되는 금소로 찍혔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실패한 막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 사회적 생산력이 정체되었고 개인의 자유가 억제가 됐습니다. 독재를 했으니까 당연히 자유의 나라가 아니죠. 당연히 자유의 나라가 아니고 그 자유의 나라는 수용소 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 자유가 없는 집단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볼셰비키들이 막스가 살아있을 때 막스와 엥겔스가 이 러시아 막수주의자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현재 유럽 사회에 존재하는 막수주의자 진영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혁명에 대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지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볼셰비키들은 진정한 막수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막스의 자본이요 외국어로 번역되는 첫 번째 책이 러시아어판입니다. 러시아어판. 영어판은 한참 뒤에 발행되고 그 정도로 이 러시아의 막수주의자들이 순수한 막수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건설한 그 사회가 원래 막스가 생각하던 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현실에 비해서 의지에 비해서 그 현실이 결코 실현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막수주의가 아니지만 막수주의라고 변호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이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독재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했어요. 민주집중제라는 이름을 이상한 이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독재하고 너무나도 쉽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본 강의를 다녀보면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나쁜 용어로 좀 뭐랄까요 모욕적인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막스주의 정치 조직이 최초로 대중적 조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 1869년 독일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1869년에 탄생되는 독일의 막스주의 정치 조직은 당시에 그걸 지도하던 립크네이트라는 사람하고 메벨이라는 사람이 직접 런던에 사는 영국에 살고 있는 막스에게 직접 와가지고 온갖 말하자면 지시를 다 받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1869년에 드디어 막수주의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요 1869년에 만들어진 이 막수주의 정당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막수주의 대중정당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건 활동가 조직들이거든요. 요 막수주의 대중정당 이름이 뭐냐면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게 이때 나온 거예요. 요게 사회민주당입니다. SPD. 요게 이제 이미 그 앞에 1863년에 만들어져 있던 라살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이 있었는데 라살레 분파라는 그 조직하고 나중에 합쳐서 1875년에 독일 3인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1868년에 만들어진 요 조직들이 아이젠하워 분파라고 하는 막스주의 분파였는데 여러분 이 3인당이라는 용어를 쓸 때 막스가 이 3인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스주의자가 3인당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유럽에 있던 모든 막스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조직은 전부 3인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3인당, 오스트리아 3인당, 독일 3인당, 덴마크 3인당 다 3인당이잖아요. 이게 전부 막스주의 정당이었다는 흔적인 겁니다. 처음에 왜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이제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마 립크네이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많이 하는데 그때 립크네이트하고 함께 논의를 하던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당명을 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 대체로 이제 흘러나온 얘기죠.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 사람들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가들의 독재 사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자본가들의 경제적 독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아까 타인을 위한 노동이 결국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 독재를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운동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부르주아 혁명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향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르주아 혁명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들이 했던 프랑스 대혁명에서 했던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경제적 민주주의다. 요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말이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 모순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소시알레 프라게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이 사회 문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붙였던 것으로 대충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막스주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닌이 입당을 해서 레닌이 볼셰비키 때 정권, 볼셰비키란 말이 뭐냐면 러시아 사회민주당 내에 다수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가입해 있던 조직이 바로 사회민주당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민주당이 이제 독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회민주당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비에트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말을 버리게 되면서 자기들이 독재를 한 것이 원래의 막스주의였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이게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뭘 하게 되느냐. 사회민주주의는 막스주의와 다른 막스주의를 배신한 개량주의자들의 노선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러시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동안까지는 이게 현실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유럽, 서유럽에 있는 어떤 막스주의자들도 거기서 정권을 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스주의 사회를 건설하지 못했거든요. 비록 창문을 내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가 막스주의 사회라고 상상하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 막스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회민주주의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소련을 뭘로 알고 있느냐 공산독재를 알고 있죠. 이 공산독재를 마치 막스주의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스가 우리에게 줬던 해답은 두 가지죠. 자본주의 이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당성을 넘어야 된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당성은 봉건제에 비해서 수십 배로 사람들을 풍요롭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력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는 이 자본주의보다 더 능가하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체제를 왜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 자본주의에서보다 더 잘 사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를 능가하는 생산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막스가 궁극적으로 이 생산력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서 살고 싶은 사회. 휴식 시간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도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즐겁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은 내가 편하게 여행을 하든 포도주를 마시든 연극을 보든 바로 그걸 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충만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다수의 의지가 실현되는 사회. 그래서 막스의 해답은 생산력과 민주주의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배치한 이 두 가지를 따를 수가 없었던 러시아 막스주의자들은 이 의지와 현실의 불일치 때문에 여러분 개가요 구석에 몰리면 무섭잖아요. 무서울수록 더 크게 짖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수사가 많이 나오게 돼요. 수사가 여러분들 아마 북한도 이제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나라보다는 훨씬 못한 나라지만은 북한도 비슷한 나라라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러시아나 지금 중국이 지금은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좀 그랬지만 지금도 중국에 아직 남아있는 잔재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천안문 광장에 큰 모택동 초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벌겋게 칠해놨어요. 이게 딱지를 붙이고 자기 의견가 배치되는 사람에 대해서 딱지를 붙여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여러분 레닌이 사실은 막스주의자가 되고 나서 제일 막스주의 이론을 많이 배운 사람이 스승이 누구냐면 카우스키였어요. 카우스키가 당대 제일 이론가였거든요. 그래서 레닌의 스승입니다. 카우스키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레닌은 카우스키가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자마자 카우스키에게 레네갓이란 말을 써요. 레네갓이란 말은 종교에 있어서 이단자를 가르치는 말이고 중세 후기에 이 이단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에서. 그거는 가장 그 사회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방식으로 처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그 레네갓이란 말을 붙이게 되고 이 레네갓이란 말을 레닌이 붙인 이후로 레닌 스스로 그런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
막수주의자들 가운데에 카우스키를 거명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그 얘기를 붙였어요. 이 이단자 카우스키는, 이 비겁한 배교자 카우스키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카우스키는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쓴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물론 카우스키는 여러 가지 잘못이 많은 사람이긴 해요. 뭐 중간에 몇 가지 이론이 몇 가지 틀린 것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독일 사민당이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결함이 많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볼셰비키를 지적한 이 얘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 얘기가 정확한 얘기였고, 막수주의 본질을 거기에서 밝힌, 생산력과 민주주의를 밝힌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이론가였다며 틀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딱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레닌의 볼셰비키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는, 러시아 내에서는 카우스키 책을 싹 모아서 없애버리거든요. 금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레닌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책이 굉장히 많은데 레닌의 개인 서재에서 책을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필자 중심으로 보면 카우스키 책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카우스키 책은 조그마한 글 하나도 전부 레닌이 다 자기 방에 다 나오고 읽었다는 겁니다. 카우스키가 일러준 길이 진짜 길이었거든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레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부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의 현실이 레닌의 의지를 배반한 거죠. 그래서 레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찍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수식어, 그 다음에 감성적인 호소. 여러분이 이 볼셰비키에 왔는 소련의 깃발붓이 망치하고 낫이거든요. 망치하고 낫. 그리고 이 별.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낮은 생산력의 독재, 그 다음에 현실과 불일치하죠. 자기가 내세웠던 이상과 불일치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은폐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천박한 수중에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 막스주의에 접근하려고 하는 다수 대중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소련은 금방 그 마각이 자기가 현실과 얼마나 불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론과 그걸 금방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은폐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막스주의 진영 내에서 막스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영 내에서 이런 것이 횡행하게 된 겁니다. 그 뒤부터. 사실은 막스는 굉장히 고급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르주아 중에서도 고급 부르주아인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면 아주 고매한 교양을 다루던 사람이고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람이 거칠거나 천박하거나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스를 따르던 뒷사람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가끔 막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혐오스러운 것들을 가끔 느끼지 않아요? 그게 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더 품이 있고 더 교양이 있고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회를 표현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천박하다는 얘기는 그게 그 다음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실 사회주의 몰락은 막스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막스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온 막스가 뭐냐? 여러분이 돌아온 막스는 지금 2008년 공황이 일어나서 지금 이미 6년이 지났는데 대안이 없죠. 대안이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은 항상 연초에 연두교서를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 연두교서 안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황이 끝났습니다. 2008년에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황이 왜 발발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때에 비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황을 해명하고 공황을 분석한 이론이 부르주아 경제학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한 유일한 학자가 바로 막스거든요. 따라서 오바마가 막스주의자를 옆에 자기가 정책보좌관으로 경제수석으로 데리고 있으면 아마 공황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황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이 오리무중에 대한 유일한 단서를 가진 것이 막스의 자본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2008년 공황이 뭐 때문에 발발한 것이냐? 자본주의 생산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생산이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후퇴를 해버린 거거든요. 공황이란 게. 이게 57년 공황, 29년 공황, 2008년 공황을 해서 이 공황이 자본주의 생산력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로 나타났었고 우리는 공황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느냐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체제이고 다수의 소비력 또는 다수의 이해가 부딪히고 있는 모순되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게 바로 자본이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은 독재를 운용하는 바로 그 체제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공황 이후에 우리가 막스를 모르더라도 꼭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민주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이 갈등으로 지금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바로 이걸 두고 벌어지게 되는 이 갈등, 그걸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경제민주화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과제는 실패한 막스를 청산하고, 우리 내부에서 지금 막스를 다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볼시비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제가 경향신문에 이제 자본을 한 7개월간 연재를 했었어요. 연재를 하자마자 앞부분에 이제 요 얘기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연재를 하자마자 이제 막스 레닌주의자라고 아마 짐작이 되는 분이 요 과거에 레닌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해서, 레닌이 카우스키에 대해서, 막스의 진실에 대해서 레닌이 그걸 왜곡시킬 때 쓰던 그 수법 그대로 동일한 용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곳에 김성우 선생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시는 바람에 그 안에 경향신문이 이제 그 연루가 되어서 경향신문에서 저보고 답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스를 막스 레닌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진짜 막스로 보게 되자. 진짜 막스는 원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요 강의는 바로 막스 레닌주의가 아닌 저 나름대로 막스의 원전에 기초한 막스 입으로 얘기한 그 얘기를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려고 제가 5개의 강좌를 이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실패한 막스와 돌아온 막스 외에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깊었던 현상은 안철수 현상이었습니다. 안철수 현상. 지금 안철수 의원은 어제 새정치연합 시작이 됐죠. 그런데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비난을 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뭔가 아직도 모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뭐 알 수 없는 것 몇 개 중에 있었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경제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안철수 이제 의원이 당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쭉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생겼을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대인기를 끌고 있는, 바람을 몰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법륜 스님의 힐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그 바람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저 나름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거를 누군가가 바깥에서 나를 좀 구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합니다. 막스는 답을 줬어요. 150년 전에. 그런데 이 답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수수께끼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 대선은 다 기억을 하시죠? 이명박 대통령 747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분이 내걸었던 것은 그 당시에 본인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이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을 새롭게 불러넣기 위해서 본인이 바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성공담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되살려 보겠다고 국민들이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쉽게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살리겠다고 하는 경제 주체가 누구였느냐면 기업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자본입니다. 그런데 자본이 경제에서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자본은 뭘 먹고 활성화가 되느냐? 타인을 위한 노동을 가지고 활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동자들이 개미가 일하는 노동에서, 총노동에서 개미 자신을 위한 노동과 배짱이를 위한 타인의 노동이 있는데, 여러분 욕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욕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게 줄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자본가의 자본활동을 자꾸만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이 좀 규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뒤에 이제 그런 정책을 수용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제일 수수께끼는요,
이분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으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느냐면 기업 활동이 좀 더 자유를 많이 얻어야 되고 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보통 노동의 유연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의미로 부르고 있는 이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노동자에게 일을 더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임금을 적게 주고 그리고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유연화라고 부릅니다. 유연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유연화 가운데 가장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이 뭐냐? 비정규 노동입니다. 비정규 노동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원래 주던 임금의 절반만 딱 주면 되는 거. 그게 바로 비정규 노동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일은 그대로 시키는데 주는 것만 절반으로 줄이니까 거기서 얻은 이익이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공공연하게 비정규 노동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동시장 유연화하겠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비정규 노동이 할 만한 겁니까? 그게 노동으로서 정말 노동복지에 다니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자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비정규 노동자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자, 비정규 노동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후보가 있었고, 그 당시에 비정규 노동을 절대 반대하는 명백한 한 사람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후보다라고 지명을 했었고, 이제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토론회에 나와서 또 내걸은 공약 안에서도 비정규 노동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규제하겠다고. 권영길 후보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권영길 후보를 지지한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그 당시에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좀 줄었는데 8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가 570만 명이었어요. 570만 명.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 비정규 노동자를 늘리겠다고,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에게 더욱더 말하자면은 이해관계를 침해하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이명박 후보가 받았던 표가 1145만 표였고, 비정규 노동자를 줄이겠다고 얘기했던 권영길 후보가 그 당시에 70만 표를 받았어요. 이건 정말 수수께끼죠. 제가 이상한 게, 딴 건 잘 이해를, 딴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민주노총 조합원이 8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민노총 조합원도 안 찍었어요. 그리고 이 비정규 노동자는 대부분 다 민노총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안 찍었어요. 저는 찍었거든요. 권영길 후보를. 저는 비정규 노동자도 아니고 민노총 조합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70만 표 안에서 저를 빼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저희 강압에 못 이겨서 같이 찍었으니까 2표를 빼야 돼요. 우리 딸내미도 표가 있는데, 다른 제가 천신만고 끝에 설득을 해서 우리 딸내미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3표를 빼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표를 안 했을 겁니다. 많은 부분이. 근데 이분들이 만약 투표를 하셨고, 여기에 내 이해관계에 걸려있다 라고 투표를 하시고, 이분들이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포섭을 해서 둘이서 찍으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바로 1140만 표가 됩니다. 1140만 표.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비정규 노동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없애버리는 것이 경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적어도 비정규 노동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탄압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투표만 하면 그게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투표만 하면.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이게 막스의 답이 실현되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게 막스의 답이 실현되지 않는. 자, 이 자본이 일러주는 이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막스가 왜 유물론자일까? 여러분, 유물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세상은 네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의지와 세상에 움직이는 법칙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이 거리는 쉽게 좁혀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대로 그걸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적인 변화의 법칙에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삼라만상 모든 변화는, 모든 사물은 일정하게 성숙한 다음에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본주의를 성숙시킬 동안에 다음 사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참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회를 준비하면서 참고 있어야 되죠.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아니 도대체
제가 생산력 얘기란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자본주의 생산력이 도대체 언제 끝난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들어갔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이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지금 현재의 논리적인 구조로 보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팔로스 항구를 떠나서 80일간 항해를 합니다. 80일간. 당시에 배에 싣고 갔던 식량은 60일이었어요. 61번. 여러분 61분 반에 61분 반에 식량이 없는데 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아니 61번에 식량이 없으면 30일 만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가면서 30일 오면서 30일. 그런데 그것을 80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죠. 여러분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그 항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눈에는 안 보이고 가도 끝이 없어. 분명히 육지는 없지만 이 사람은 뭘 믿어요?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스는 그 확신을 노동자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당장 당신의 눈에는 당신 세대에는 자본주의가 변혁되는 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일러주는 이 과학적인 논리적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당신이 가는 길이 바로 그 목표로 가는 걸음을 줄이는 길이고 당신 뒷세대가 당신 길을 이어받으면 더 줄이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거기 도달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는 운동 바로 그걸 막스가 일러줍니다. 막스의 유물론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운동은 여러분 아까 독일 3인당이 1863년에 처음 시작돼가지고 올해가 150주년이거든요. 여러분 독일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는 막스가 일러준 나라에 좀 가깝게 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도 보면 부족한 점이 많죠. 아직도 보면 불만스러운 점이 많죠. 그 사회를 만드는데 150년이 걸린 겁니다. 그 사회를 만드는데. 그것도 막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과학적인 무기를 가지고도 150년이 걸려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민바닥입니다. 우리는 아직 막스를 한번 보지도 못했고 막스를 한번 잡아볼 생각도 안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이런 단순 논리로는 우리는 150년쯤 뒤에 지금 독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독일가. 지금 우리가 촛불 하나 들고 희망버스 한번 타고 이 세상의 모순이 조금이라도 당장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스는 그걸 노동자들에게 쭉 일러줬습니다. 진보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자 그걸 적어도 150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어떤 강의를 끝내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하도 이 비난을 많이 해서 뭐 그까짓 얘기하고 진짜 얘기를 해보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자 그럼 그래서 사실 제가 붙인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해답은 아니지만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얼마가 걸리느냐. 핀란드의 교육청장이 우리한테 왔었죠. 에르키 아호라는 분이죠. 그분이 20년 동안 그걸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 직을 맡고 사무총장직을 맡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20년 동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리에 앉기 전에 20년을 자기가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얼마 걸리냐. 40년이 걸린 겁니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독일 금속노조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산직과 사무직을 철폐한 노조입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이라는 용어는 1900년에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으로 분리를 하면서 생긴 이상한 직무 이름인데 이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발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었어요. 노동자들이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독일금속노조가 지금 독일금속노조는 생산직 사무직이 없거든요. 지금 함께 통합이 됐거든요. 여기 언제 시작된 거냐. 1975년 독일금속노조는 바덴뷰텐베르그라는 주에서 임금체계 협약 2라고 하는 협약체계를 그 자본주의가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2005년에 에라 타리프 페어트락이라고 해서 이게 통합된 임금체계입니다. 임금체계가 통합이 되면서 노동자는 이제 생산직과 사무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독일은.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은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생산직 관리직 일을 같이 합니다. 구조가 그래. 직무 구조도 바꿨어요. 많이. 그래. 얼마나 30년 걸리죠. 여러분 30년. 여러분 교수들 중에서 저는 30년을 못 채우고 나가요. 제가 교수가 되었을 때 이미 36이었으니까 제가 29년을 채우고 나가거든요. 29년을. 근데 30년 채우는 교수 잘 없어요. 지금은 교수 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30년 채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30년이면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는 평생입니다. 평생.
그 평생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한 개의 사안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개의 조그마한 변화를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40년이 걸리고. 그러니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갓쫄병 교수일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제가 막스 강의를 바깥에서 할 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보안사 사람들이 뭘 저를 보고한다는 얘기를 잠깐만 교수들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했었고, 더더구나 바깥에 강의하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멀쩡한데,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오래 걸리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오래된 조직이 있어야 돼요. 오래된 조직. 이 오래된 조직이 벌써 150년 된 조직.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을. 우리나라의 정당 조직을 보시면 이 정당 조직이 얼마, 10년 가는 거 있습니까? 10년? 10년 가는 거 없어요. 보수당이든 뭐 진보당이든 10년간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운동하는 이 말하자면 구조가 전혀 안 갖춰진 나라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30년 정도 되면요, 내가 이제 일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자에 올라가서 거기서 10년에 15년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이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앞에서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딱 확정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도화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요 제도화된 교육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독일은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독일 전체 주에서 딱 한 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주인데 21개 주에서 무엇이 있느냐면 빌둥스월랍이라고 하는 교육휴가 제도를 한 게 있어요. 이 교육휴가 제도는 노동자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본가에게 언제 어느 때이든 뭐 아무리 회사에 주문량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자본가에게 내가 휴가를 가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자본가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든스월랍이라고 하는 이 교육휴가 제도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본가는 이걸 절대 거부를 못합니다. 물론 단서 조항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실제로는 거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일주일간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간 유급휴가는 이 노동자가 자기 직장을 떠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양지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받고 싶은 교육을 선택해서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주일 교육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그러면 이 교육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독일 노동자들은 1년에 대개 수백 시간씩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육 가운데의 10%는 반드시, 독일에는 이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모든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3인당이 만드는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하나는 김인년이 이제 직접 개입이 되어 있는 아데나워 재단,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가 재단이고 하나는 노동자 재단이라고 이제 평이서를 부를 수 있는데, 이 두 재단이 각자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독일 국민 전체의 교육시간 가운데 10%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치교육을 시킵니다. 정치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누가 들어와서 정치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은 천박한 메타도나 이런 것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표를 하면. 물론 거기도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거기서는 웬만하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웬만하면 정책에 따라서 시시한 뭐 천박한 이 대중몰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 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현장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마타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파하는 강사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독일 전역에 어디에서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상대편에 대해서. 그래서 자본가도 좀 신사적이고 노동자도 좀 신사적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노사관계를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자본가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보면 저게 무슨 자본가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예의가 바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도화된 교육이죠. 자,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주체적인 수다. 여러분, 독일의 노동협약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협약에는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노사동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마저 합시다. 여러분, 저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막스가 우리가 우스개 얘기로 뭐 친구들하고 뭐 설문지 돌리고 하는 노트 같은 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스가 내가 제일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누굴 꼽았느냐 하면 스파르타쿠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쿠스가 왜 막스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을까? 막스는 노예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는 자기가 안 채웠을지 모르지만 이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은 여러분들 노예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주인은 그 족쇄를 풀어주지 않기 위해서 채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인은 절대 풀어줄 리가 없죠. 이 족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냐? 자기 발에 지어진 족쇄를 스스로 자기가 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유인으로 싸우다가 죽은 거죠. 자유인으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개미와 배짱이가 1과 1이 만나면서 시작된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자본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은 여기에 의존해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의존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존해 있는 관계거든요. 이 의존해 있는 관계는 어떻게 해서 풀어질 수 있을까? 이 의존해 있는 관계 중에서 배짱이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배짱이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관계를 자기가 왜 풀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풀 생각이 없죠. 그러면 이 관계를 풀 방법은 누굽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노동자가 스스로 족쇄를 풀지 않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는 추워도 변하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독일 노동운동을 가만히 보면 이 사회의 특이한 게, 이 사회는 공식적으로 1959년 이후로 독일 노동운동은 막수위를 폐기했거든요. 그래서 막수위를 폐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합니다. 저거 삼인도 저 막수위를 폐기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에 하나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노사관계에 맺어지는 협약안에 보면 우리나라 협약에는 없어요. 독일 협약에만 있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노사동수위원회라는 게 모든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협약에. 그래서 거기 뭐가 돼 있느냐? 반드시 내가 체결한 이 문제는 노사가 함께 체결한 것이고, 이걸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킨다. 노동조합이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은 유럽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상하죠?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 제일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독일 노동운동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노동조합이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협약을 통해서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없습니다.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이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미 노동자가 동독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민당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김인재하고 대충 협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변형에서 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진중공업하고 아까 쌍용자동차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물론 쌍용자동차 자본가가 당시에 사용자가 분식회계를 했었고, 그래서 부당한 해고를 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법정에서도 밝혀졌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건 저 동의합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도 물론 사람에 따라 판단이 좀 다르지만, 저는 당시에 조남호 회장께서 하셨던 그 정리해고는 좀 과도한 것이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필리핀 수비기 공장을 옮겨 난 다음에 영도조선소에는 물량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물량이 없어서 결국 정리해고 여건으로 몰았다라는 의도가 보여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분명히 경영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것까지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 그거는 좀 자본가가 고쳐야 될 점이죠. 자본가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자본가에게 돌리게 되면 자본가가 만일에 그 정리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본가에게 책임을,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바로 금속 사업장 안에서만 하더라도 이 자본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정리해고 사업장이 수십 개거든요. 그 중에서 비교적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리고 김진숙 씨가 농성에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에 송영록 씨이 결합을 하는 바람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을 받아서, 그래서 두 개의 사업장이 주목을 받았을 뿐 다른 사업장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농성 와서 올라가고
책임을 물고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본가가 그 책임을 지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짜의 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남은 그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자본가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진정한 해결책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 강의하면서 어디에서는 반드시 하는 얘기인데 바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이 소속되어 있는 금속사업장이 15만 조직이에요. 이 15만 조직의 연봉이 대체로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면 우리가 한 300만 원 받는 것 가운데 한 10% 정도는 노후를 대비해서나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해서라도 대부분 다 저금을 하거나 좀 저축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0만 원 저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나는 한신증권에, 나는 제1은행에, 나는 뭐 부동산을 사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나가 아니라 결적인 내가 아니라 우리로 묶으면 우리로 묶으면 자 요걸 우리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묶으면 450억이 됩니다. 한 달에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내버리라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하는데 한 군데 몰아서 하자는 것이죠. 펀드를 말하자면 금속 펀드를 그러면 한 달에 450억을 모을 수 있어요. 한 달에 450은 1년이면 5천억이면 1년에 5천억 1년에 5천억에 투자를 해야 될 금융펀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쌍용자동차에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저 비극이 출발된 것은 뭐 때문이었느냐 5천억이 조금 넘는 돈에 마힌드라에 저게 팔린 거거든요. 쌍용자동차는 할 수 있는 돈이에요. 1년만 모으면. 여러분 한진중공업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1년을 넘게 농성을 해야 될 정도로 처절한 싸움을 했던 그 한진중공업의 경영권은 얼마를 주면 살 수 있는 것이냐 한진중공업의 자본금은 2,300억입니다. 반년만 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년만. 이렇게 실제는 모아서 인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그냥 우리가 모으기만 하고 있으면 금속 노동자들이 이걸 모으기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금속펀드는 여러분 금속펀드는 금융시장에서 한진중공업의 사채나 한진중공업의 주식, 쌍용자동차의 주식이나 한진중공업의 사채를 다 살 수 있는 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이 공격적으로 외변해가지고 모을 수도 있고 만일 하고만 있으면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의 경영자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하고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협상 없이 마음대로 분식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절대. 이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내가 저축하는 거고 그걸 모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못할까요? 왜 이걸? 사실은 이걸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떠들고 댕겼어요. 신문에도 글을 쓰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같은 사태는 금속노조 내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안 터져나왔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할 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할 건. 자본가의 선의에만 기대고 자기가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바깥에 대답을 구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막스가 얘기했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당신 무릎에 당신 발목에 지금 채여 있는 족쇄고 스스로 그 족쇄를 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조그만한 밑거름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스의 초기 저작 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헤겔 법철학 비판 안에 이론이 민중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는 단지 이들 민중이 자신들의 필요를 실현시키는 만큼에 그친다. 세상은 민중들이 원하는 만큼만 바뀐다는 겁니다. 사유가 그 실현을 위해서 혼자 달려나가기보다도. 그래서 뭐 힐링 캠프, 그 다음에 안철수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 그것이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대중이 현실이 스스로 그 사유를 몰아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마지막 황제에 나오는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입니다. 이 사람이 포로가 됐어요. 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황제에서 인민으로 교화가 되기 위해서 인민교화소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소장이거든요. 이 소장이 이 사람을 인민으로 만들면 황제를 인민으로 만들어요. 자, 황제를 어떻게 인민으로 만드느냐 하면 요 잠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 수용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 황제를 모시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요 수용소에 들어와서도 지금 신한 거예요. 자, 이불 개주죠.
한 사람은 신발을 매줍니다. 신발을 딱 매줍니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소장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양치할 칫솔을 이제 딱 준비를 합니다. 양치할 칫솔, 물도 딱 넣고 딱 갖다 주죠. 자, 줍니다. 그런데 칫솔을 딱 보니까 소금이 적게 묻은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오라 그러거든요. 방을 옮기는 거예요. 방을 옮기는데 이제부터 네가 방에 가서 뭘 하게 될 것인지를 이 수용수 소장이 알려줍니다. 이제 올라가는 푸이에게. 서라 그러죠. 신발끈은 네가 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황제는 어떻게 해서 황제가 되느냐 하면 신하가 황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황제는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황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왜 자본가이냐? 개미가 자본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노동을 주고. 그래서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자본을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은 자본가는 이미 자본가가 아닌 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협상도 가능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쨌든 보다 좋은 사회로 밑거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과 미신의 관리끼림인데, 여러분 제가 이 노동자들이 왜 이걸 하지 못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걸 버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왜 안 될까요? 이거 제가 하자고 얘기를 하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른 어떤 개인 구좌에 자기가 넣는 것은 자기가 안심을 하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계좌를 만드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심을 못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혼자서 내 삶을 사는 것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비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걸 합치기 위한 여러 번의 대의원대에 상정이 되었지만 다 부결이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별도로 싸우죠. 둘이서 같이 별도로.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유료가 되지 못하는 노동자, 그 노동자는 자기 족쇄를 자기가 채우고 있는 거죠.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나에서 우리로 가야 되는데 그 우리로 가는 첫걸음은 뭐냐 하면 바로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변증법이 일러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시작이 되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 공주가 어렵게 해서 자기 애인을 만나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버리거든요. 드디어 애인을 만났어요. 그 애인과 이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자, 이제부터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뛰어내려버립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와우 장면의 한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이것이 바로 나를 버려서 더 큰 걸 얻게 되는,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얻는 요 장쯔이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그래서 나에서 우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방법, 이것만이,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을 이제 막스가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라서 여러분, 이 자본은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의 얘기입니다. 요 뒤에 한 개의 그림이 더 있는데 이걸 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특별한 사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공장에 가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서가 요 조립부서예요. 의장부서랍니다. 아우지라 그러는데 아우지? 요 아우지 부서 안에서도 제일 힘든 부서가 뭐냐면 하체 조립입니다. 하체 조립. 왜냐하면 이 하체 조립은 이렇게 서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게. 전 세계 자동차 공장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 자동차 공장,
그것도 폭스바겐사, 이 아우디 공장인데 폭스바겐사에서는 자동차를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하부 조립을. 이거 보이세요? 서서 하는 거예요. 차를 눕힌 겁니다. 차를. 사람이 눕는 게 아니라 차를 눕힌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가 왜 독일에서만 실현이 되었을까요? 왜 독일에서만?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설비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자본가 입장에서 비용은 크죠. 그러나 독일 노동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결국 합의가 된 것이고 바뀐 거죠. 세상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사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노동하는 사람 자신이.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친 것. 요거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독일 노동운동이 막스주의를 포기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포기한 독일 막스주의가 포기했다고 해서, 이거 어디 가버렸네. 여러분, 여기에 독일 금속 간부가 되면 반드시 교육을 받는 필수 교육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임금 교육을 합니다. 임금 교육. 요 임금 교과서에 보면 요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임금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설명하냐? 이 사람들이. 임금은 하루에 일하는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7시간 혹은 8시간 가운데 지불되는 노동과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요걸 밑에 보여줘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생업노동, 자본주의에서 모든 생업노동은 사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뭘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딱 써놨어요. 여러분들. 아우스보이통, 착취입니다. 착취, 엔트프렘둥, 소외, 그리고 아뱅이카이트, 종속. 이게 자본주의 체제다라고 딱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막스를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이 용어는 막스 외에는 아무도 쓰지 않은 용어입니다. 막스만이 쓴 고유한 용어예요. 이 사람들은 막스를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입으로는 하지 않아도.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이제 북유럽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막스주의를 폐기했다고 해서 막스주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내용적으로 그걸 추구를 하고 있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협동조합은 막스가 지향하던 사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막스는 자유의 나라로 가는 데에서 협동조합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기적인 구조죠. 그런데 그 과도적인 구조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을 갑니다. 중간에 대전을 거쳐야 되고 대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전과 대구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협동조합이 막스가 일러주는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라고 해서 대구가 서울이 아니라고 해서 대구로 안 가면 서울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회화로 향하는 길은 어디에서 누가 시작하든 그것은 결국 막스가 일러주는 궁극적인 목표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차 뒤집는 거 있죠? 여러분 차 뒤집는 것이 그럼 자유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자유의 나라로 가는 대구라는 겁니다. 그게 대전이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동해방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취하게 되는 많은 잠정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대구와 대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대구와 대전은 서울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어요. 알지만 대구와 대전을 거쳐야만 서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그래서 필요하고 여러분 이 협동조합이 바로 서울로 가는 한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족쇄를 끌는 것이 우리라고 하면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실험이
프레시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 성공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물방울 커지듯이 덩치가 커지게 되면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이제 서울에 보다 가까운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의 나라로 전부 우리 자신의 족쇄를 우리가 풀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5번 강의 다 하여튼 꾸준하게 늦게까지 고맙습니다.